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심리에 관심이 있으시면 스키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키너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키너의 상자 맞아요. 근데 스키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심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행동주의 심리학자. 아주 나쁜 이런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 딸을 훈련시키려고 자기 딸 어렸을 때부터 2년 동안 좁은 상자 안에다가 가둬 놓고 그 안에 막 종, 음식, 무슨 막 쟁반 이런 거 갖다 놓고 애기가 잘하면 밥을 주고 애기가 못하면 막 징을 막 치고 처벌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처벌이랑 강화될 만한 걸 안에 집어넣고 그 아이들을 자기 딸을 막 그런 식으로 실험에 참가를 시켜가지고 진행 과정을 그래프로 표시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딸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31살이 됐을 때 데보라라는 아이가 자기 아빠인 스키너를 고소했다고 해요. 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 패소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볼링장에서 권총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게 바로 우리가 스키너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스키너가 얼마나 유명한지 딸 데보라의 명복을 비는 무슨 인터넷 사이트까지 생겼어. 그 정도예요. 어쨌든 이 스키너라는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교육과 심리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에요. 1904년에 태어났고요. 하버드대에서 1958년부터 1974년까지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심리학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키너 상자입니다. 아시죠? 쥐를 집어넣고 쥐가 막 배고파가지고 여기저기 막 낑낑거리고 막 누르다 보면 어디 버튼 하나 탁 눌러. 그럼 거기서 먹이가 또르륵 굴러내려. 그러면 먹이를 하나 먹어. 그러면서 또 먹다가 배고프니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버튼을 또 꾹 눌러. 그러면 또 먹이가 하나 또르륵 굴러 나와. 그럼 또 먹이를 먹어.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 내가 배가 고프면 이 버튼을 누르면 밥이 나오는구나.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좋은 일이 생겨. 라는 걸 인식하고 계속해서 나중에는 먹이가 나오지 않아도 그 버튼을 계속해서 누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조작적 조건화라는 거예요. 이 조작적 조건화 상자를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급진적 행동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소위 말해서 빈서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존재는 없는 거야. 여기는 빈 칠판과 같아서 어떤 행동을 강화하고 어떤 행동을 처벌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자기 빈 칠판 안에 그 강화되고 처벌되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채워져 나간다는 이론이에요. 과학 철학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부재를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 스키너는요, 처음에 작가가 되고 싶어 했대요. 작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해밀턴 대학에 다니면서 영문학과로 학사학위를 받기도 했는데 본인이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정말 작가로서는 재능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 하버드대를 갑니다. 하버드대에 가서 심리학과 대학원을 다녀요. 그리고 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만들어낸 게 이 스키너의 상자입니다. 근데 이 스키너의 상자가 어떻게 처음 나왔냐면요. 여러분들 그거 되게 유명한 거 알죠? 파블로프의 개실험. 그거 알죠? 파블로프의 개실험은요. 여러분들 딱히 아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건 고전적 조건화예요. 파블로프의 개가 어때요? 파블로프의 개가 이제 막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막 있으면 종을 딸랑딸랑딸랑 친 다음에 밥을 줘요. 또 종을 딸랑딸랑딸랑 친 다음에 밥을 줘요. 그럼 나중에 종만 딸랑딸랑딸랑 쳐도 이제 침을 질질질 흘린다는 그런 거예요. 그걸 스키너가 보고 이런 게 있어? 신기한데?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개가 아니라 인간한테 적용시키면 어떨까? 개가 침 흘리는 것만을 그냥 조작적 조건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유기체를 통째로 조건화를 시켜버리면 어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쥐가 지렛대를 누르게 만든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고양이가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조건 행동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신기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강화를 주면 그 행동을 자주 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혹은 그 유기체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도 상자에 넣고 그렇게 사용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도는데, 이건 다 개구라예요.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 알려진 겁니다. 이게 딸 데보라의 아기 상자예요. 진짜 이 아이가, 데보라라는 아이가 상자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이건 어린이 놀이터를 조금 개조한 수준에 불과해요. 항상 집 안에 있다가 그냥 아이들 놀이터 보내듯이 몇 시간 정도 이 상자 안에 집어넣고 자기 혼자 놀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에는 습도 조절도 되고 자동 온도 조절 장치도 있어가지고 담요도 필요 없고 막 아기가 코 막힌 감기 이런 것까지 다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이 아이가 놀 수 있도록 만든 상자일 뿐이에요. 데보라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한테 유익한 환경만을 제공해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괜찮은 여성으로 키우고자 했었던 겁니다. 딸한테 절대 막대하지 않았어요. 이 데보라라는 딸도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항상 딸들을 사랑했고 잘 놀아줬고 이야기를 잘해줬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내가 이야기하려는 비윤리적인 심리 실험이 아니에요. 이건 서론에 불과해요. 자, 이제 슬슬 본론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강화나 처벌로 인해서, 보상이나 처벌로 인해서 자기 행동이 나중에 변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이 변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론이 이제 나왔어요. 스키너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조금 자세히 들어가서 이걸 기본으로 두고요. 우리 다른 실험을 한 가지 봅시다. 인간들은요, 여러분, 성을 타고나요. 근데 여러분들, 섹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섹스라는 게 성별인데, 이거는 성별은 타고나는 성이에요. 섹슈얼리티. 본인의 그냥 내추럴 본 성별이에요. 그러면 한 개인이 사회화가 되면서 자기가 무슨 성별인지 인식하고 본인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게 바로 젠더예요. 젠더, 자기가 사회화된 성을 바꾼다라고 해서 트랜스젠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는 본인이 타고난 성이고요. 젠더는 내가 결정한 사회화된 내 성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두 개를 따로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젠더라는 말이 처음 이제 대두된 게 있어요. 이게 기든스라는 사람이 사회학자거든요. 영국의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책에다가 이런 실험이 있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인간은 사회화된 성이 따로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실험이 뭐냐 하면 그 실험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실험이에요. 데이비드 라이머스 케이스입니다. 이 아이는요, 캐나다 위니펙에서 태어났어요.
위니펙에서 1965년 8월 22일에 태어났어요. 예정일을 한 4주 앞두고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부모는 이 아이 2명을 브루스와 브라이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아시겠죠? 이 둘 중에 한 명은 브루스고 뭐 둘 중에 한 명은 브라이언이에요. 이 두 형제,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이 두 형제가 생후 7개월 정도에 접어들었을 때 소변을 보는데 둘 다 굉장히 많이 칭얼칭얼거린다는 걸 이 부모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칭얼거리지? 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관찰을 했는데 성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포피가 그 요도를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변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거는 그 포경수술 같은 거 하면 간단하게 치유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건 포경수술을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 두 아이를 포경수술을 시킵니다. 그래서 포피를 잘라내고 수술을 시켰는데 브라이언은 수술이 제대로 됐는데 이 브루스가 문제가 생겨요. 브루스의 수술을 집도하던 이 의사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기계적 오류가 생겼는지 상처를 지져서 출혈을 막는 기구가 있어요. 법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 전기 소잡기를 가지고 지잉하면서 이 아이의 상처만 살짝 칙 하고 태웠어야 되는데 기계 오류인지 의사가 잘못했는지 이 아이의 성기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평생 성불구자가 될 운명인 거예요. 부부가 너무 놀라서 여기저기 막 의사를 다 찾아다닙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방법이 없잖아. 그 당시에 뭐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달해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좌절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한 교수가 이 부부한테 연락을 합니다. 교수 이름은 존 머니예요. 존 윌리엄 머니. 뭐라고 연락했냐면 이 사람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되게 저명한 의학 교수예요. 이 사람이 왜 저명한 의학 교수냐면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인간은 성 정체성을 타고나는 게 아니야. 이건 양육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약간 일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필 당시에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던 게 있어요. 뭘 했냐면 호르몬 실험을 했어요. 호르몬을 막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 본인의 성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실험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실패했어. 동성애자들이 잘못된 게 아니었으니까. 이게 몸의 성 정체성이 선천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였으면 선천적이 뭐예요? 곧 호르몬에 의해서 성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호르몬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성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후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이게 학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 정체성이 우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학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교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때를 잘 만나가지고 거의 정설이 됩니다. 그래, 사람은 이게 배우는 동물이잖아. 그러면 후천적으로 그걸 학습하는 게 가능하겠다. 이거는 양육에 의해서 조건화가 된 거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쯤이었어요. 이 교수가 자기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성 형태와 성 지향성을 본능적으로 타고나진 않는다.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는 이론이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출생 당시에 굉장히 중립적인 섹슈얼리티, 그런 섹슈얼리티는 성장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가 여성 쪽이 될지 남성 쪽으로 될지 그게 차별화가 된다는 거예요. 본인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부부한테 이 브루스라는 아이가 어차피 성기가 다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이 아이를 아예 성기를 없애버리고 성전환을 시켜서 여자아이로 키우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로 키우기로 합니다. 이름을 그때부터 브루스가 아닌 브렌다라고 이름을 짓고 여자아이로 키우기 시작해요. 이게 과연 브루스가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요. 이 존 머니라는 교수는 그냥 자기 이론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잖아요. 일란성 쌍둥이 뭐예요? 유전적으로 100% 일치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100% 일치하는 아이들이 똑같이 남자아이로 태어났는데 한 명이 후천적으로 여자아이로 바꿨어. 근데 여자아이로 바꿨는데 또 그대로 여자처럼 자라요. 그러면 후천적으로 성이 결정이 된다는 자기 이론이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 그걸 위해서 이 존 머니라는 교수는 한 가지 실험을 한 겁니다. 일종의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표본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해요. 한 명은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남자아이로 자라고 또 다른 한 명은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여자아이로 자랍니다. 성별을 인식하는 요인이 선천적인 성질이 아니라 후천적인 성질이다라는 자기 이론을 입증을 하고 싶어 했죠. 그렇게 브루스는 성기 제거 수술을 받고 여자아이로 길러지기 시작합니다. 수술을 했어. 여자아이로 키우세요 하고 끝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치의가 돼서 계속해서 이 브렌다를 만나요. 브루스라는 남자아이를. 주치의가 돼서 브렌다를 이렇게 앉혀놔요. 아유, 우리 브렌다 오늘도 예쁘네. 자, 오늘도 선생님하고 여자랑 남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잘 봐봐요 하면서 10살도 안 된 아이한테 산모가 분만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임산부에 분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구분법을 강제로 주입을 시켜요. 치마를 입으면 여자고 머리가 길면 여자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가르칩니다. 엄마한테는 질 성형까지 권해요. 하진 않았지만 엄마한테도 이렇게 권한 다음에 동생인 자기 형제 브라이언을 데려와요. 브라이언을 데려와서 자, 브렌다 잘 봐. 이 네 형제인 브라이언은 남자이고 우리 브렌다는 여자야. 이게 성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하면 자, 우리 브렌다 누워보고 브라이언 그 위에 올라가고 자, 남자랑 여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남자랑 여자의 성관계 장면을 따라하도록 해요. 열 살도 안 된 애기들한테.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제로 주입시키는 거예요. 내가 여자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걸 그냥 자라면서 당연히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여자고 넌 이렇게 해야 되고 네가 이렇게 자라야 되고 너는 계속해서 여자야 여자야 여자야를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렌다는 주치의를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브라이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도 그 실험에 거의 동참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이 존 머니 박사는 부모한테 본인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부모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존 머니 교수를 무서워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브렌다는 존 머니 박사의 의도대로 여자처럼 자라요. 아무 꺼리낌 없이 여자아이 옷을 입고 여자처럼 행동했고 딱 봐도 여자아이 같아요. 이 쌍둥이 형제예요. 보면 누가 남자이고 누가 여자이고 이게 약간 보이지 않나요? 여기 있는 게 브라이언이고 여기 있는 게 브루스이자 브렌다예요. 생일 선물도 브라이언이 기차를 골랐으면
브렌다는 여자아이처럼 인형 같은 걸 골랐대요. 결국 브렌다는 성이 사회적으로 형성화된다라는 이 이론의 산 증인이 됩니다. 이 이론이 삽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학의 거장 앤서니 기든스의 그 체계까지 오르게 됩니다. 존 머니 박사의 명성은 계속해서 올랐어요. 엄청난 발견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어요. 브루스, 그러니까 브렌다에 대한 어떠한 이후 이야기도 몰랐고 사람들은 그냥 후천적으로 성이 결정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성기가 둘 다 있는 인터섹스라고 하거든요. 인터섹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 막 비정상적으로 막 이렇게 성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뭔가 작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성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트랜스젠더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성별이 어차피 타고나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사회적으로 내가 여자다라고 인식하면 내가 여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가 알려지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브렌다 잘 지내나? 브렌다는 혹시 남자랑 결혼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으로 그럴만하죠. 이 브렌다가 삶을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남자랑 결혼을 했는지 알려진 게 없으니까 궁금해하는데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게 한 정신과 의사의 논문에서 이게 밝혀져요. 사실 이 브루스는 처음부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이미 유아기 때부터 남자아이들처럼 자랐어요. 남자아이들처럼 군대놀이, 칼싸움 하는 걸 좋아했고 인형놀이나 오지피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브라이언, 자기 형제인 브라이언과 굉장히 많이 싸웠고 화장실에 가서도 서서 소변을 봤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여자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남자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던 거예요. 근데 존 머니 박사가 그 모든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남자아이처럼 자랐다는 사실을 다 감추고 여자아이 같은 부분만 계속 이걸 강조를 한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브렌다를 여자아이로 교정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남자아이 같은 행동을 보여서 여자아이 무리에 낄 수도 없어서 따돌림을 당했고 남자아이들 사이에 끼려니까 외모가 너무 여자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환도 없고 뭐 난소도 없지만 애초에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테스토스테론이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습이 점점점 남성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턱이 점점 각지고 여기저기 막 여기 T존이 막 여기 뼈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처럼 자랐지만 남성의 외모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래서 이 존 머니 박사가 자기 환자였던 트랜스젠더를 불러요. 같이. 트랜스젠더를 옆에 앉혀놓고 상담에 데려와가지고 우리 이런 호르몬 요법이라는 게 있어. 네가 호르몬 주사를 계속해서 맞으면 네가 정말 여성처럼 될 거고 여기 이 사람도 원래 남자였는데 이렇게 누나처럼 보이지 않아? 이렇게 언니처럼 보이지 않니? 하면서 이렇게 막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을 걸 강요를 합니다. 또 한 번 질 수술도 강권해요. 진짜로 여자아이가 되려고 하면 호르몬도 중요하지만
이런 수술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면서. 하지만 그 수술은 받지는 않았고 호르몬 주사로 인해서 잠깐 자기가 진짜로 여자처럼 될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호르몬 주사를 맞긴 했는데 프릴 달린 원피스를 입기도 했고 주사를 계속 맞으니까 여자애처럼 가슴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얼굴이 남자아이의 특징이 이미 나와버렸어. 얼굴은 약간 남자애 같은데 가슴이 나오고 드레스를 입고 다니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놀릴 거예요. 이게 조금 자랐을 때 브루스예요. 놀림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 브루스가 결국 부모한테 진짜 한 번만 더 존 머니 교수를 만나라고 하면 난 그때부터 진짜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제서야 부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과 브렌다, 브루스를 앉혀놓고 나란히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브렌다는 남자아이야. 그런데 어렸을 때 사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여자아이처럼 키웠어. 일부러 그렇게 교정을 한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브라이언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화를 냈는데 브루스는 부모가 사준 아이스크림이 다 녹을 때까지 가만히 그냥 서 있었대요. 충격을 받은 거지. 그리고서 한 말이 이거였어요. 이제서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브루스는 14살에 남자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성기 재건 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막 감염되기도 하고 재수술을 받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쨌든 결국 남자가 되었어요. 성기 재건 수술을 다 받고 남자가 됐어요. 근데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됐는데 자라긴 분명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라기로 자란 건 여자고 여자를 만나서 혹시라도 하룻밤 같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의 불완전한 성 정체성 때문에. 그래서 연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딸 키우는 미혼모랑 결혼을 해서 아이도 3명을 입양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나 본인의 실직 그리고 형제 브라이언이 이런 일 때문에 우울증을 겪어서 항우울제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과다 복용해서 2002년에 결국 사망합니다. 부모의 불화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이 브루스의 와이프가 결국 이혼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혼을 해요. 그렇게 불우한 인생을 살다가 브루스는 2004년에 38살의 나이로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결국 죽었어요. 성인이 된 브루스예요. 남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이름을 데이비드로 바꿨어요. 나중에는 본인이 이런 실험에 어쩔 수 없이 참가를 하게 됐고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런 이론은 맞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실험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하려고 다큐멘터리 같은 데도 나오고 했는데 뭐 본인의 우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한 남자의 인생을 망쳐놓은 머니 박사의 실험은 실패합니다. 이게 90년대 초반부터 존 머니 박사의 라이벌급인 다른 박사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박사라고 그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하고 브렌다의 최근 근황을 궁금해하던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1997년에 언론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폭로가 됐어요. 이거 다 개뻥이래요. 그 사람이 은폐한 거래요. 라고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존 워니는 끝까지 자기가 맞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학자들은 이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우리는 그 시절 아는 것도 없었고 의학 기술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된 논문이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한 작가가 존 클라핀토라는 작가가 이 데이비드를 찾아왔어요. 이름도 진짜 남자처럼 바꿨고 남자처럼 살고 있고 그냥 똑같은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작가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는 거의 세뇌당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후에 존 클라핀토라는 작가는 책을 냈어요. 책 제목은 여기 보이다시피 As Nature Made Him, The Boy Who Was Raised as a Girl 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에 이 책이 나왔어요. 타고난 성, 만들어진 성, 여자아이로 길러진 남자 이야기 라고 출판이 됐는데 데이비드가 2004년에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데이비드가 사망하고 나서 2014년에는 제목이 바뀌어서 재출간됩니다. 대전판으로 이상한 나라의 브렌다 라는 제목으로 재출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잖아. 이쯤 되면. 그래서 성이 선천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후천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어린아이들은요. 한 3개월 정도가 된 어린아이들은 남자랑 여자의 차이를 몰라요. 당연하죠. 남자랑 여자의 차이를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12개월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남자랑 여자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 남자의 외형과 여자의 외형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나이예요. 그게 12개월이에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의 차이를 알 뿐이지 이게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3살에서 4살쯤 되는 아이들한테 남자가 가발을 쓰고 옷을 여자 옷을 입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걸 보여줘요. 애기야, 저 사람은 여자야 남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자야 라고 대답해요. 그 아이들은 그냥 외형적인 어떤 특징만 인식하고 있을 뿐이에요. 남자랑 여자의 그냥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남자랑 여자랑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걸 확실히 아는 나이가 5세에서 6세예요. 5, 6살이 되면 그때쯤부터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있는지, 남자가 가발을 쓰고 있는지, 남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자, 그러면 남자랑 여자랑 그래서 뭐가 다른데요? 뭐 어떻게 다른데? 여자랑 남자랑 차이가 뭐예요? 여자가 막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막 회사에서 과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내가 정말 내가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반응하죠? 그래, 네가 너무 힘들겠다. 야, 그 과장님 너무 나빴네. 야, 부장님 진짜 못됐다. 야, 내 회사에서도 그런 부장님 있는데 진짜 못됐다니까. 맞아 진짜 뭐 못했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회사 다니기가 싫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남자는 어때요? 그래서 네가 뭐라고 했는데 부장님이 그렇게 반응하셨는데 그럼 너도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으니까 부장님이 그렇게 하지. 남자는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판단을 하고 어떻게 결정할지를 그걸 이야기를 해요. 여자는 공감을 해줘요. 그게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르냐면 뇌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뇌가 달라요. 남자랑 여자가 이렇게 달라요. 이거는 남자가 잘못됐고 여자가 잘났고 여자는 공감을 잘해주는데 남자는 아주 뭐 아는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랑 남자는 그냥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달라요. 레몬이 맞아요? 오렌지가 맞아요? 맞는 게 뭐가 있어? 그냥 다른 건데 다른 과일일 뿐인데 맞고 틀린 게 뭐가 있어? 그냥 다른 거예요. 어쨌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이는 100% 선천적인 것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고 100% 후천적인 것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거는 선천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학계에 따르면 한 6에서 7알 정도가 선천적이고 3에서 4알 정도가 후천적이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게 어느 정도 약간 섞여서 나타나긴 하는데 이 선천적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손을 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 손 보면 알 수 있어요. 검지는 에스트로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네 번째는 테스토스테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 말이 뭐냐면 넷째 손가락이 더 길면 남성적인 성향을 더 많이 띠고 두 번째 손가락이 더 길면 여성적인 성향을 더 많이 띈다는 거예요. 남자 중에 두 번째 손가락이 길잖아요? 언어 능력이 뛰어나요. 여자들 말 진짜 잘하잖아요. 그거예요. 여자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언어 능력이 뛰어난 걸 남자아이가 약지가 길면 그걸 그대로 성향을 따오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네 번째 손가락이 길잖아요. 운동을 잘해요. 신체 능력이 뛰어나고 좀 더 민첩하고 뭔가 이렇게 공간 지각 능력이 더 뛰어나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혹시 이런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EBS에서 이런 실험을 한 게 있거든요. 그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봐봐요. And the ring finger is sensitive to 봤죠? testosterone. 검지는 에스트로겐에 So the 민감하고 longer 약지는 your ring 테스토스테론에 finger 민감해요. relative to your index finger.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